황죽은 농장의 이른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혁명가요가 마을을 깨웠고 사람들은 하나둘 농장으로 향했다. 분조장 김철수는 올해 38이었다. 당성이 투철하고 일솜씨가 좋아 26의 젊은 나이에 분조장이 된 그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아내 박순이와의 사이에는 10살 된 딸 명희와 8살 된 아들 성철이가 있었다. 그날도 김철수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농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무 왜 그러시오? 배가 너무 아프고 온몸이 노랗게 변했어요. 김철수는 깜짝 놀라 아내를 업고 군 인민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 거리였지만 그는 쉬지 않고 달렸다. 병원 의사는 순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피검사와 진찰을 마친 의사는 김철수를 따로 불렀다. 동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동무 아내분은 강경변 말기입니다. 이미 복수도 차고 황달도 심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럼 평양의 큰 병원으로 가면 평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병이 깊이 진행돼서 길어야 1년입니다. 김철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괜찮을 거요. 약만 잘 먹으면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병실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농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김철수는 밭에서 캐온 감자로 죽을 쓰고 아이들 밥을 챙기고 아내의 약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명희와 성철이도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거들었지만 엄마가 아픈 모습을 보며 매일 울었다. 한 달이 지나자 김철수는 완전히 지쳐갔다. 농장에서는 분조원들이 그의 일까지 대신해 주었지만 생산량이 떨어지면 분조 전체가 배급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아내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됐다. 어느 날 저녁 순이가 남편을 불렀다. 동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짐이 돼서. 무슨 소리요? 우리가 부부 아니요. 우리 친정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김철수는 망설였다. 장모는 이미 60이 넘었고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했다. 처남은 작년에 탄광으로 배치받아 멀리 떠났다. 결국 남는 건 처제 박순애뿐이었다. 박순애는 28배 미혼 여성이었다. 언니보다 5살 아래인 그녀는 읍 소재지의 양말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예쁘장한 외모에 성격도 활발해서 중매 제의가 여러 번 들어왔지만 그녀는 번번이 거절했다.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시집을 가요? 엄마가 건강하실 때까지는 못 가요. 그런 순애에게 형부 김철수가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순애 동무 미안하지만 좀 도와주시오.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소. 순애는 곧장 언니 집으로 달려갔다. 방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언니의 모습이 보였다. 침대 옆에는 명희와 성철이가 울먹이며 앉아 있었다. 언니. 순애는 언니를 껴안고 펑펑 울었다. 2달 전만 해도 건강하던 언니가 이렇게 변했다니 믿을 수 없었다. 순애야, 미안해. 내가 와줘서 고맙다. 무슨 소리예요, 언니. 제가 모실게요. 그날부터 순애는 공장에 병가를 내고 언니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어머니는 내 인생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라며 만류했지만 순애의 결심은 확고했다.
엄마, 언니가 아니면 제가 없었어요. 언니가 저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지금 제가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순애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다. 언니의 몸을 닦여주고 죽을 쓰고 약을 먹이고 빨래를 했다. 언니가 토하면 뒷정리를 하고 밤에 신음하면 밤새 손을 잡아주었다. 명희와 성철이의 학교 준비도 챙기고 저녁에는 숙제도 봐주었다. 김철수는 처제의 헌신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시집도 못 가고 병수발을 드는 게 안쓰러웠다. 순애 동무 정말 고맙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형부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언니인데요. 몇 달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순이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도 놀라워했다. 가족의 정성스러운 간호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순이는 침대에 누운 채로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순애야,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너 때문에 버티고 있어. 언니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힘내요. 하지만 봄이 오고 여름이 가도 순이의 건강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했다. 그래도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다. 장마당에 나가 약초를 구해오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옥수수를 팔아 달걀을 사왔다. 이런 순애의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저런 처제가 어디 있어? 친자식도 저렇게 못한다니까. 저 나이면 시집갈 때인데 저러다 시집도 못 가겠어. 마을의 늙은 당비서 강동무는 순애를 따로 불렀다. 순애 동무, 동무의 헌신은 우리 사회주의 대가정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요. 하지만 동무 인생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소? 비서 동무 괜찮습니다. 언니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제 일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의사가 예언한 시한은 이미 지났지만 순이는 동생의 간호 덕분에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그해 가을, 순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했고 의식도 흐릿해졌다. 순애는 밤낮으로 언니 곁을 지켰다. 어느 날 밤 잠시 정신이 든 순이가 동생을 불렀다. 순애야, 가까이 와봐. 네, 언니. 내가 죽으면 철수 동무가 다른 여자를 들릴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순이는 숨을 헐떡이며 계속했다. 명희랑 성철이가 걱정돼. 계모 밑에서 자라면 얼마나 서러울까. 순애야, 부탁이야. 내가 죽어도 우리 아이들 좀 지켜줘. 내가 시집 가더라도 가끔 와서 봐주고. 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니는 안 죽어요. 아니야. 나는 알아. 얼마 안 남았어. 약속해줘, 순애야. 순애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언니. 조카들 제가 꼭 지킬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향년 33이었다. 장례식은 농장 사람들이 모두 나와 치러졌다. 순이는 성실한 농장원이었고 김철수는 존경받는 분조장이었기에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다. 3일장을 치르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집은 텅 비었다. 명희와 성철이는 이모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 이모, 어디 가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순애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언니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카들의 눈물을 보니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알았어. 이모가 당분간 여기 있을게. 김철수는 난처했다. 처제가 계속 집에 머무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웠다. 사람들의 눈도 있고
무엇보다 순애의 앞날이 걱정됐다. 순애 동무 고맙지만 이제 돌아가시오. 우리는 괜찮소. 형부님,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아직 엄마 잃은 슬픔에서 못 벗어났어요. 결국 순애는 계속 언니 집에 머물렀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렇게 처제가 계속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과부 총각이 한 집에 사는 꼴이 뭐야. 당비서 강동무도 걱정이 됐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여러분, 김철수 동문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 넘은 리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차라리 두 사람을 맺어주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요? 처제와 형부를? 여기도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농촌에서는 가끔 있는 일 아닙니까?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생판 모르는 사람 들이는 것보다 처제가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 순애가 워낙 착하고 아이들도 잘 따르니까. 김철수 동무도 품행이 단정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니 순애 동무한테 나쁜 짝은 아니지. 당비서는 고민에 빠졌다.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였지만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두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었다. 좋습니다. 제가 두 분과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당비서는 김철수를 따로 불렀다. 철수 동무, 솔직히 말하시오. 재혼할 생각 있소? 글쎄요. 아직은 아내 생각에. 알겠소.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니겠소? 그건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순애 동무가 어떻겠소? 아이들도 잘 따르고 성품도 좋고. 김철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됩니다. 순애 동무는 처제인데요. 게다가 나보다 10살이나 어립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농촌에서는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관습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하시오. 생판 모르는 계모 밑에서 크는 것보다 이모가 엄마가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소? 당비서는 순애도 불렀다. 순애 동무, 동무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요? 잘 모르겠어요. 조카들이 걱정돼서 아직은. 철수 동무와 함께 사는 건 어떻겠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는 거요. 순애는 얼굴이 빨개졌다. 비서 동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부님은 제 언니의 남편인데요. 알고 있소. 하지만 동무 언니가 돌아가셨소. 그리고 동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상 엄마 노릇 아니오? 차라리 정식으로 가정을 꾸리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소? 순애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언니에 대한 배신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카들을 위해서는 이게 최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반대한 사람은 어머니였다. 순애가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펄쩍 뛰었다. 미쳤니? 내 언니 남편이랑 살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엄마, 하지만 명희랑 성철이가 그 애들 불쌍한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어떻게 하려고? 너도 시집가서 내 자식 낳고 살아야지. 엄마, 저는 괜찮아요. 명희랑 성철이가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머니는 며칠간 고민했다. 큰딸이 죽고 나서 작은딸마저 이런 선택을 하다니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손주들이 걱정됐다. 김철수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명희와 성철이가 얼마나 고생할까? 일주일 후 어머니가 김철수를 찾아왔다. 사위, 아니 철수 동무. 우리 순애를 부탁하오. 어머님, 내 큰딸이 죽기 전에 나한테 그랬소. 순애가 아이들 좀 돌봐달라고. 나는 그게 가끔 찾아가서 봐주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큰딸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동무가 우리 순애한테 잘해줄 거라고 믿소. 우리 큰딸한테 잘했던 것처럼. 부탁하오. 김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제가 순애 동무를 언니처럼 생각했지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니겠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마을 어른들의 중재와 어머니의 허락 속에 김철수와 순애는 조용히 함께 살기로 했다. 법적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했다. 결혼식 같은 건 없었다. 다만 명희와 성철이 앞에서 순애가 말했다. 명희야, 성철아. 이모가 이제 너희 엄마가 될게. 너희 친엄마는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모는 친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아. 약속할게. 명희가 울면서 순애를 껴안았다. 이모. 아니 엄마. 우리 엄마 돼줘서 고마워요. 김철수도 순애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순애 동무. 아니 순애. 당신이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소. 내가 평생 당신을 잘 모시겠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는 순이의 묘소를 찾았다. 순애가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명희와 성철이가 절을 했다. 순애도 언니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언니 약속 지켰어요. 명희랑 성철이 제가 잘 키울게요. 언니가 못다 해준 사랑까지 제가 줄게요. 그리고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속삭였다. 형부님도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와 묘 앞에 들꽃을 흔들었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네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순애가 끓인 된장국과 김치, 강냉이밥이 전부였지만 식탁은 따뜻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성철이가 말했다. 그래, 많이 먹어라. 김철수는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한 해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 빈자리를 동생이 채워주었다.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았고 집안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순이, 당신이 마지막까지 걱정한 게 이것이었구려.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고 있소. 하늘에서 편히 쉬시오. 김철수는 속으로 돌아간 아내에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순애의 헌신에 감동했다. 누군가는 저런 처제가 어디 있어라고 했고 누군가는 언니의 유언을 지킨 동생이라며 칭찬했다. 당비서 강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주의 대가정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 순애 동무의 헌신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정신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봄 순애는 임신을 했다. 명희와 성철이는 동생이 생긴다며 신나했다. 엄마, 남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성철이가 말했다. 아니야, 여동생이 나아. 명희가 반박했다. 순애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언니, 제가 언니 대신 이 가정을 지키고 있어요. 언니의 아이들과 제 아이가 함께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해 가을, 순애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김철수는 아이의 이름을 순이라고 지었다. 돌아간 당신의 이름을 물려주고 싶소. 그래야 아이들이 친엄마를 기억할 것 같소.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언니가 지켜봐 줄 거예요. 명희와 성철이는 갓난아기 순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보며 말했다. 우리가 잘 돌봐줄게, 순이야. 우리 친엄마 이름이야. 넌 정말 특별한 이름을 가진 거야. 그렇게 황주군 농장의 한 가정은
슬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 언니의 유언을 지킨 동생, 처제를 아내로 맞아 가정을 지킨 형부, 그리고 두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북한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과 헌신은 꽃을 피웠다. 그것이 비록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가족보다 진했다.